나르시시스트를 시어머니로 둔 남편은 불행하게도 그런 정서적인 자원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르 부모의 사랑은요, 사랑이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자식은 편애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은 비난하고 학대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나르시시스트를 시어머니로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이 많은 며느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똑같이 하시냐면서 공감도 해주셨고요. 또 남편과 한 팀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정상 범주를 벗어난 시댁 문제로 가슴앓이 하시는 며느님들이 많다는 걸 텐데요. 앞으로 2개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이고요. 우리 이제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의 아들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부모는 사실 자식을 조건 없는 이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내기 때문인데요. 부모에게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은 자식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정서적인 큰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바로 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이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르시시스트를 시어머니로 둔 남편은 불행하게도 그런 정서적인 자원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르 부모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이걸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나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자식은 편애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은 비난하고 학대하니까요. 사실은 이 편애를 받은 자녀도 학대를 받은 자녀도 모두 인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모든 자녀는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에요. 네? 선생님, 저희 남편은 이 나르시 어머니한테 엄청난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일종의 착취라고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당근을 주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난번 다른 영상들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이 스플리팅, 이 편가르기인데요. 이게 이제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 아이는 편애하고 또 다른 아이는 학대하면서 이 둘을 경쟁시키고 또 자식들끼리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조종하기도 하고요.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는 차별 구도가 만들어지고요. 이 자녀들은 그 구도에 적응하면서 자라게 되고 대략 한 3가지 타입 중에 하나로 자라나게 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이 편애의 대상이 되는 자녀인데요. 부모님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트로피 같은 존재죠. 이런 아이를 골든 차일드라고 해요. 이 2번째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차별의 대상, 희생양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제일 좀 불쌍하고 피해보는 안타까운 케이스죠. 스케이프고트라고 합니다. 3번째는 아예 무관심의 대상이 돼서 방치되는 경우예요. 투명인간 같은 자식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invisible child예요. 내 남편이 이 3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이 남편과 한 팀이 되는 전략을 세울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거든요. 이 골든 차일드는 어감에서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허상을 채워주는 자식이죠. 또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편애의 대상이고요. 이 부모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는 보물 같은 자식이죠. 과거에는 딸보다 아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또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나를 부모가 이루지 못한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또 부모님이 이룬 것이 많으신 경우에는 또 이 잘난 부모님을 그대로 빼다 박은 잘난 자식인 거죠.
이 나르 부모는요, 본인들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이 골든 차일드를 자신과 동일시해요. 집에서는 가장 큰 방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입히죠. 또 학업이나 재능을 발견하는 데에도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루는 성취에 비해서 과도한 칭찬을 하면서 아이를 기릅니다. 또 이런 칭찬의 목적 또한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데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계속 노력하게끔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이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인 나의 허영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을 받고 싶어서인 거죠. 그러면 사실 자녀 또한 이 부모와 비슷한 유형이거나 아니면 이 부모를 능가할 정도의 심각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골든 차일드는요, 기본적으로 좀 특권의식이 넘치고 좀 거만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사실 내가 차별받고 자랐다는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니까요. 근데 이 골든 차일드는 다른 형제들의 그런 불만이나 피해의식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기는커녕 이거는 니들이 한심하고 무능해서 당연히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더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부모님의 재산도 내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부모를 모시는 의무는 또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학대받은 이 스케이프고트 유형의 자녀한테 부양 의무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골든 차일드들은요, 와이프도 이 트로피 와이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딱 결혼 생활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골든 차일드끼리 이제 눈이 맞아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관계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비슷한 두 사람이 맞춰가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것처럼요.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이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보셨어요? 여기서 이제 이태곤 씨를 두고 이제 김보연 씨랑 박주미 씨가 약간 좀 묘한 경쟁 관계였던 거 기억나세요? 저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좀 이런 모습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이 노화나 외모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랑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고부 갈등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 골든 차일드 중에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만 편애받고 자랐다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갖기도 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처럼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이를테면 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또 부모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미달되게 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양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나를 부모에 대한 이 감사와 보답으로 잘 해드려야 되는 압박감과 또 이런 부모의 조건적인 사랑, 다른 자녀를 차별하는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져서 정말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골든 차일드는 사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부인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나서서 할 말은 해주는 그런 부인의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한 팀이 되기도 좀 쉽겠죠. 그래서 이 남편이 진짜 부모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좀 남편의 속내를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유형은 스케이프고트라고 불리는 유형인데요. 부모의 기준에 못 미치는 좀 못난 자식 유형입니다. 이 나르시스틱한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신체적인 학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데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골든차일드인 형은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 스케이프고트 자녀한테는 먹고 입는 것,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골든차일드에 비해서 열등한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형은, 네 누나는 이런 것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이런 취급을 받아도 싸다. 너는 밥값이 아까워.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막말을 하면서 자존감을 훼손시켜요. 그런데 사실 부모가 하는 이런 모욕과 비난은요, 사실 역설적으로 이 부모 자신의 무능력과 이 불안정한 감정을 스케이프고트 자녀에게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투사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이 비난은 결국엔 부모 자신한테 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죠. 나르는요,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여도 사실은 뿌리 깊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나르의 행동 양식 중에 두 번째로 남 탓하기, 투사가 있는데요. 이 나르 부모는 스케이프고트 자녀에게 모든 문제의 탓을 돌립니다. 이 스케이프고트가 이 집안의 원흉인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이 나르시시스트는 충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이도 좀 계획 없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를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정말 이 죄 없는 자녀를 막 탓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너 낳다가 내 몸 다 망가졌다. 야, 너는 돈 먹는 기계야. 너 때문에 집안에 돈이 남아나질 않고 있잖아? 이런 식의 자녀에 대한 폭언을 정말 입에 달고 삽니다. 부모에게 이런 비난을 계속 들어온 스케이프고트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덜너덜해지겠죠? 정말 자기가 싫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스케이프고트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감 능력도 있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편인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비난과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다 보면 이런 무논리한 비난을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이 모두 내 탓이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힘든 가족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책임감 때문에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원가족 주변에 맴돌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하지만 이 스케이프고트의 내면은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상태죠. 사실 가족을 떠나고 싶어도 정말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이 있어도 죽고 떠나도 죽고 싶을 것 같으니까 차마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프고트는 종종 이 결혼을 나의 원가족에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이런 회피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내가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 상대자가 부모와 같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호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죠. 최악이죠. 도망치려고 떠났는데 또 같은 상황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뽕뽕남이 다 이런 경우는 아닌데 좀 이렇게 가족 상황들을 자세히 좀 들어보면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이 그 관계에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스케이프고트가 익숙하다고 느끼고 선호하게 되는 대상이 역설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또 운이 좋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대와 관계를 맺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스케이프고트가 가지는 정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또 꽤 많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케이프고트에 대한 설명 들으시면서 연예인 박수홍 씨 떠올리시는 분들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알려진 기사 내용들을 보면 박수홍 씨 친형은 나르시시스트로 보이는데요. 이 박수홍 씨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번 이 100억 상당의 돈을 횡령하고 또 박수홍 씨 이별 사유 역시 형이 사주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사주상 상대 여성이랑 결혼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될 팔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계속적으로 막았다고 하죠. 이 박수홍 씨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친형은 박수홍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말 무논리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이 결혼과 독립을 막아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박송 씨가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의심을 하면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그럼 난 죽어야지.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 좀 정상적인 판단력이라고 보이진 않죠. 톱 연예인이고 굉장히 좀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분 치고는 정상적인 판단력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송 씨가 좀 집안에서 스케이프고트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르는 이 스케이프고트한테 미신적인 협박, 약간은 무논리적인 공포를 무의식 중에 심어 놓거든요. 너는 나를 떠나면 망할 거야. 가족을 떠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이런 식이죠. 그런데 또 스케이프고트는 우유부단한 편이라서 나르 부모한테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이 스케이프고트 아들이 나로부터 독립해서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또 며느리에게 갑질을 하고 또 괴롭혀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유형이 바로 남편이 스케이프고트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스케이프고트이다 보니까 이제 적절히 이제 시댁에 좀 싫은 소리도 해주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하지 않고 엄마 앞에 가서는 엄마한테 내내하고 아내한테 와서는 또 아내한테 내내하고 하면서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없는 취급당하는 자식인 인비서블 차일드입니다. 마치 이 자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아이가 자라나면서 필요한 니즈나 어려움을 전혀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방치도 일종의 정서적인 아동학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양육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책임과 관심들, 정서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주는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효용이 없으면 그저 귀찮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셋째 아이가 인비저블 차일드 유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차일드, 스케이프고트 역할은 이미 다른 자녀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인비저블 차일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 유년기에 정서적으로 좀 방치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스케이프고트 형제를 보면서 차라리 방치되면서 자라는 내가 낫다고 자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안 받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도 정당한 자기 주장이나 감정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업신여기고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는 좀 병적인 관계에서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애초에 좀 친밀한 관계를 싫어하고 회피 성향이 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애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인비저블 차일드 유형의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건 이미 이 두 사람 사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내분에게 남편이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니까요. 이 성향적으로 보면 좀 아내가 조금 강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을 보면 좀 아내가 주도적인 약간 가장 역할처럼 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이 좀 있다면 리드하는 스타일의 아내와 좀 인비저블 차일드 유형의 남편도 꽤 나름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인비저블 차일드의 유형은 나를 부모에 관심 받기다 보니까 골든 차일드나 스케이프고트 유형의 가족에 비해서 부모와 거리 두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만 잘 형성이 된다면 시댁이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보여져요. 오늘은 이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의 아들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 이 시댁 문제에서는 100번을 싸워서 10번 이기기 쉽지 않죠. 특히나 시어머니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건 더 어려운 싸움일 거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더 자세히,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해해 보려고 좀 파악을 해보시려고 하셔야지 이 문제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내 남편은 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 같은지 이 시댁의 관계 구도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연을 좀 다뤄보면서 남편과 한 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